자, 학습지 24페이지 자료 활동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말 이제 성장한 호족과 육두품의 모습을 살펴보자입니다. 자, 자료 1은 호족의 지역 통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료 2는 최치원의 활동과 그의 좌절을 그린 글입니다. 자, 우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료 1을 읽고 호족인 이제가 교류한 사람들을 써보고 지방을 통치한 모습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 예요. 그래서 자료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인공인 이제라는 사람이에요. 이제의 신분은 무엇이다? 호족입니다. 자, 이제가 높은 성을 쌓고 주민을 편하게 돌보고 친구들을 맞이해 접대하니 찾아오는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다. 더구나 불교에 귀의하여 불교의 뜻을 둔다 라는 뜻이에요. 등루를 세우고 건축물, 이렇게 높은 거, 여러분 그 등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흥순대덕, 교종승려, 태연대덕, 영달선대덕, 선자가 붙었죠? 여기는 선종승려입니다. 자, 경적, 선대덕 등의 고승, 스님들을 맞이하여 법회, 불교 법회를 장엄하게 아주 크게 열었다라는 글이에요.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최치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호족 이제가 교류한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종승려, 선종승려,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 한 명 더 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최치원이죠. 자, 최치원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신라말 육두품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자, 교종, 종, 그 다음에, 선종, 승려. 그리고, 육두품들과 이제가 교류했구나. 여기 나와 있는 최치원. 대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족인 이제가 지방을, 그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 자, 여기 바로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높은 성을 쌓는다 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방어시설을 갖추는 거죠. 성을 쌓는다 라는 것은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호족인 이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이게 주민을 편하게 돌본다, 백성들을 편하게 돌본다. 이것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는 국가가 왕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그렇지만 여기 마지막 여기 하나 더 할게요. 불교에 귀의하여 불교의 뜻을 둔다 에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에 불교를 활용해서 왕권 강화를 하는 것처럼 호족들이 자신들의 힘을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하는 일인데 이 지역 내에서는 호족인 이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호족들이 자기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실질적으로 통치한다. 그 지역은, 호족들이 다스리는 지역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서 절반은 독립된 반독립적인 상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료 2에 있어요. 2번. 최치원이 작성한 시무 10조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써보자. 그러면 이제 자료 1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최치원의 활동과 좌절입니다. 여기 최치원은 신분이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출신 최치원은 당나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빈공과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당나라 말에 황소의 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 황소 사람 이름입니다. 황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 황소를 토벌해야 된다는 글을 썼어요. 엄청 문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황소가 그걸 받아보고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을 많이 알린 문장가였습니다. 당에서도 이름을 알린 문장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치원이 그는 신라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신라 하대 때인 거죠. 귀국해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 10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된 시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요런 거 이렇게 바꾸자, 개혁하자 라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진골 귀족들의 반대를 받은 거죠. 자, 이후 그는 관직을 버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글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무십조가 이런 점이 잘못됐다라고 쭉 써있겠죠. 근데 그 쓴 내용들이 누가 동시에 공격을 받는 걸까요? 예, 진골 귀족들의 나쁜 점들을 요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따지고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진골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 시무십조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자, 이때 당시 신라 사회의 문제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울게요. 자, 이때 당시 신라 사회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진골들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제도 때문일까요? 예, 골품제입니다. 예, 골품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일종의 잘못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골품제의 모순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순이 뭘까요? 잘못된 점이 뭘까요? 사람의 무엇을 가지고 그 직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혈통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모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신라 하대 되면 백성들이 매우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네, 세금 걷는 제도가 아주 문란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세금을 걷는 제도를 다른 말로 수취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취체제도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국가에서 정해진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초과해서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국가만 걷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수탈을 하느냐? 예, 진골 귀족들이 끼어들어서 수취체제를 농락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도에 구멍이 있으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왕의 힘이 매우 어떤 상태예요? 예, 신라 하대, 신라 말기 끝부분이 되니까 왕의 힘이 매우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누구의 힘은 강해져요? 네, 진골 귀족들의 힘은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즉 진골, 다른 말로 이제 귀족, 이들의 세력이 매우 강해요. 힘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누구의 힘은 약해요? 왕권은 안타깝게도 매우 약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점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골품제의 모순은 간단합니다. 골품제에서는 무엇을 중시하지 않아요? 능력을 중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엇을 중시하면 될까요? 네, 능력 있는 사람이 높은 관직을 차지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 되겠죠.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하자.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수취체제의 모순인 거죠. 세금 거둘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중간에 진골 귀족들이 끼어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농민에 대한 귀족들, 진골들의 자의적인 수탈을 금지한다. 이 자의적이라는 것은 마음대로예요. 귀족들이 마음대로 끼어들 수 있게끔 빈틈이 있는 거예요, 제도에. 그래서 이 빈틈을 없애서 귀족들이 농민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제한을 가하는 법을 만들자, 제도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진골 귀족들의 힘은 강하지만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진골 귀족들이 마음대로 백성들, 농민들을 수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들의 힘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누구의 힘은 강화시켜요? 왕의 힘은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육두품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집사부,
그리고 이 집사부를 이끄는 시중, 이들의 권한은 어떻게 해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왕권도 어떻게 될까요?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형태로 변화를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다라고 최치원이 시무십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주면 돼요. 자, 아래쪽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신라 말기예요. 후삼국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삼국시대 예전에 했었죠. 근데 후자가 붙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삼국으로 갈라졌다. 여기죠. 그죠? 다시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신라에, 자, 어디를 계승하는 나라일까요? 백제를 계승하는 나라. 그리고 어디를 계승한 나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각각 성립되면 다시 세 개가 되기 때문에 후삼국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후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견훤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 견훤은 원래 서남해안 쪽에 그 지방을 책임지는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였습니다. 근데 중앙의 통제가 약해지니까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종의 호족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사람들 다 호족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견훤은 그 지역의 해상 세력들과 농민군, 농민봉기, 막 초족, 적고족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무진주, 오늘날 광주입니다. 광주 지역, 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정식적인 국가를 선포한 건 900년이에요. 그래서 후백제를 건국하고 도읍은 완산주, 오늘날 전주에다가 도읍을 정한 거예요. 자, 이 후백제는 우선 국가 형태를 이제 완전히 갖추기 때문에 통치 조직을 정비해서 옛 백제 지역을 거의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통일신라에서 백제 지역은 거의 떨어져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매우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적인 국가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중국,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와 이 외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는 1대1, 국가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백제가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백제는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경주까지 와서 초토화시키고 돌아가요. 완전 궁궐을 막 뒤집어 엎어놓고 갈 정도로 신라를 엄청 자주 공격합니다. 자, 후백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미륵이다 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막 관심법,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막 그런 사람 있죠. 궁예입니다. 자, 이 궁예는 원래 양길이라는 사람의 부하였어요. 근데 이제 힘이 더 커지니까 양기를 제거하고 자기 혼자 이제 자립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왕건을, 오늘날 그 개성지방을 근거지로 하고 있던 해상세력 왕건 부자와 이 사람들이 오면서 힘이 아주 커졌어요. 중부지방의 호족들의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점점 국가 형태를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1년, 후백제보단 1년 좀 늦네요. 901년 이제 궁예가 송악의 개성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송악, 개성은 누구의 근거지예요? 왕건 부자들의 왕건의 근거지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끌어들일 때는 내 편이다 해서 좋았는데 여기를 점점점 중시하다 보니까 누구 힘이 커지는 거예요? 자신의 부하인 왕건의 힘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거는 좀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는 새로운 도읍지 철원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후고구려라고 했는데 이 후고구려라는 명칭은 고구려를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 계열 쪽의 사람들이 왕건 부자의 힘을 또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적인 색채를 좀 지우기 위해서 마진, 나중에 또 태봉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을 변경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궁예는 새로운 관제를 정비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서 왕권을 강화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말기에 되면서 초반에는 이렇게 정치를 매우 잘했지만 점차 매우 가혹하게 통치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궁예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예에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런 관심법이에요. 여러분, 이 관자는 뭐냐면 볼관, 관찰. 심은 뭐예요? 마음.
나는 미륵이기 때문에, 나는 미륵의 현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궁예가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미륵불이야. 부처님이야. 그래서 나는 관심법을 할 수 있지. 너희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루는 신하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평소대로 왕을 만났으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궁예가 내가 관시법을 발휘해서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너의 마음속에는 나에 대한 충성으로 가득 차 있구나. 옛다 기분이다 하면서 비당 100피를 내려줬어요. 이건 좋죠.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 다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왕을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한번 잘했다가 비단 100피를 얻었어요.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또 멀리 있는데 막 달려와서 궁예한테 또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극진하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궁예가 어떻게 나오냐. 갑자기 표정을 딱 찌푸리더니 내가 관심법으로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번에는 나에 대한 욕심, 나를 제거하려고 하구나. 욕심으로 가득 찼어 하면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죽여버려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궁예의 마음에 따라서 신하들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록을 보면은 신하들이 아침마다 가족들에게 내가 과연 무사히 퇴근을 할 수 있는지, 저녁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오늘 아침 헤어질 때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했다라고 할 정도인 겁니다. 부하들 입장에서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궁예 밑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더 가혹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부하들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부인이 있거든요. 자기의 친아들과 딸을 낳은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을 의심해서 나를 배신했다라는 명목으로 자기의 친아들과 부인을 달궈진 쇠꼬챙이 있죠, 여러분. 쇠를 불에 달구는 거예요.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 쇠꼬챙이를 무참히 찔러가지고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가혹하죠. 자, 결국에는 이 궁예가 왕건에 의해서 몰락하고 그 궁궐에서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백성들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후가 상당히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왕건이 되는 겁니다. 왕건이 분열된 후 삼국을 다시 통일해서 새로운 나라를 성립하죠. 그 나라가 뭘까요? 고려입니다. 고려의 성립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